비가 오기 직전의 산은 이상할 정도로 조용했습니다. 바람조차 숨을 죽인 것처럼 나뭇잎 하나 흔들리지 않았고 나는 그 정막 속에서 삽자루를 쥔 손에 식은땀이 맺히는 걸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나는 아직도 비 오는 날이면 흙냄새를 견디지 못합니다. 내 이름은 김도윤이고 당시 34이었습니다. 대구에서 작은 중고차 매매 일을 하고 있었고 결혼은 했지만 아내와는 몇 달째 냉전 중이었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내가 먼저 말을 끊고 있었죠. 아버지가 돌아가신 뒤부터 사람을 상대하는 게 이상하게 버거워졌습니다. 누구와 마주 앉아도 속이 텅 빈 느낌이 들었고 집에 들어가도 숨이 막혔습니다. 그 와중에 큰아버지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청도 선산 좀 다녀와라. 짧은 한마디였습니다. 경상북도 청도 깊은 산 쪽에 우리 조상 묘가 모여 있었습니다. 증조부 때부터 내려오던 선산인데 도시로 사람들이 빠져나간 뒤로는 거의 관리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원래는 아버지가 해마다 벌초도 하고 제사도 챙겼는데 돌아가신 뒤로는 다 끊긴 상태였죠. 큰아버지는 전화기 너머에서 괜히 헛기침을 했습니다. 며칠 전에 산 아래 사는 사람이 연락했는데 묘 주변이 좀 이상하다고 하더라. 뭐가요? 가보면 안다. 그 말이 묘하게 귀에 남았습니다. 솔직히 가기 싫었습니다. 아버지 돌아가시고 나서 나는 선산 근처도 가지 않았습니다. 마지막으로 갔던 날이 장례 끝난 직후였는데 그날 이후 이상한 꿈을 계속 꿨거든요. 산중턱 어딘가에서 누가 계속 날 내려다보는 꿈이었습니다. 얼굴은 안 보이는데 시선만 느껴지는 꿈. 하지만 결국 갔습니다. 그날 오전부터 하늘은 잔뜩 흐려 있었고 청도에 들어설 즈음엔 공기 자체가 눅눅했습니다. 산 아래 작은 마을 슈퍼에 들러 막걸리랑 향을 샀는데 주인 할머니가 내가 어느 산 가는지 듣더니 표정이 잠깐 굳었습니다. 김씨 선산? 예. 아세요? 거기 요새 사람 안 올라가는디 할머니는 말을 하다 말고 입술을 한번 축였습니다. 밤 되기 전에 내려와. 괜히 기분이 찜찜했습니다. 산 입구에 차를 세웠을 때는 오후 4시쯤이었습니다. 늦가을이라 해가 빨리 지는 계절이었죠. 원래는 큰아버지도 같이 오기로 했는데 갑자기 허리가 아프다고 빠졌습니다. 결국 혼자 올라가게 됐습니다. 산길은 기억보다 훨씬 험했습니다. 낙엽이 발목까지 쌓여 있었고 오래된 흙길은 비를 머금어 질척거렸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건 산이 너무 조용했다는 겁니다. 원래 그 산은 새소리가 많은 곳이었습니다. 어릴 때 아버지 따라 벌초하러 오면 산새 소리가 귀 아플 정도였어요. 그런데 그날은 아무 소리도 안 났습니다. 정말 아무것도. 내 숨소리하고 발 밑에서 낙엽 밟히는 소리밖에 없었습니다. 한참을 올라가는데 갑자기 어디선가 쇠 긁는 듯한 소리가 들렸습니다. 끼익 나는 걸음을 멈췄습니다. 소리는 금방 끊겼습니다. 바람 소리인가 싶었지만 아니었습니다. 너무 가까웠어요. 바로 옆 숲속 어딘가에서 난 것처럼. 잠깐 숨을 죽이고 서 있었는데 이번엔 반대편에서 뭔가 툭 떨어지는 소리가 났습니다. 나는 괜히 목덜미를 한번 쓸어내렸습니다. 이상하게 산이 나를 보고 있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20분쯤 더 올라갔을 때 선산이 나왔습니다. 봉부는 6기. 전부 오래됐고 군데군데 풀이 허리 높이까지 자라 있었습니다. 그런데 가까이 다가간 순간 나는 걸음을 멈췄습니다. 묘 하나가 파헤쳐져 있었습니다. 정확히는 누가 흙을 파내다 만 것처럼 보였습니다. 봉분 옆이 움푹 꺼져 있었고 삽으로 퍼낸 자국이 선명했습니다. 최근 흔적 같았습니다. 흙이 아직 젖어 있었거든요. 순간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도굴인가 싶었지만 이상했습니다. 보통 도굴꾼이면 완전히 파헤쳤을 텐데 중간에 멈춘 흔적이었습니다. 게다가 주변에 삽이나 장비도 없었습니다. 나는 천천히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묘 뒤쪽 숲에서 누가 움직이는 게 보였습니다. 검은색 점퍼 같은 게 나무 사이로 스쳤습니다. 누구세요? 내 목소리가 산속에 퍼졌습니다. 대답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분명히 봤습니다. 사람이었습니다. 짐승이 아니었어요. 사람 키 정도 되는 형체가 나무 사이로 지나갔습니다. 나는 한동안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심장이 너무 빨리 뛰어서 귀 안쪽까지 울렸습니다.
순간 내려갈까 생각했습니다. 솔직히 무서웠습니다. 그런데 또 이상한 오기가 생겼습니다. 여기까지 왔는데 그냥 가면 안 될 것 같았어요. 나는 향을 피우고 절을 했습니다. 흙냄새가 유난히 진했습니다. 비 오기 직전 특유의 냄새 말고 더 오래되고 축축한 냄새. 오래 닫아놓은 방바닥 밑 같은 냄새였습니다. 절을 하는데 갑자기 뒤에서 바스락 소리가 들렸습니다. 아주 가까운 거리였습니다. 나는 천천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분명히 방금 누가 내 바로 뒤 낙엽을 밟았습니다. 그 순간 등골을 타고 식은 기운이 쭉 내려갔습니다. 누군가 계속 내 뒤에 서 있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숨소리까지 들릴 것처럼 가까웠습니다. 하지만 돌아보면 아무도 없었습니다. 나는 애써 침을 삼켰습니다. 예민해진 거다. 그렇게 스스로를 설득했습니다. 아버지 돌아가신 뒤로 잠도 제대로 못 잤고 요즘 스트레스도 심했으니까. 그런데 이상한 건 그 다음이었습니다. 막걸리를 따르려고 봉분 앞에 앉는데 흙바닥에 발자국이 보였습니다. 맨발 자국. 그것도 어린애 발처럼 작은 발자국이었습니다. 젖은 흙 위에 선명하게 찍혀 있었는데 문제는 그 방향이었습니다. 산 아래에서 올라온 게 아니었습니다. 발자국은 묘디 숲속에서 나와 봉분 바로 앞까지 이어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끝났습니다. 돌아간 자국이 없었습니다. 나는 한동안 그 자리를 멍하게 바라봤습니다. 머릿속에서 계속 이상한 계산을 하고 있었습니다. 누가 장난친 건가? 애가 여기까지 올라왔다고? 근데 왜 맨발이지? 이해가 안 됐습니다. 그때였습니다. 툭! 내 오른쪽 어깨에 뭔가 떨어졌습니다. 깜짝 놀라 돌아보니 작은 돌멩이 하나가 굴러 떨어졌습니다. 누가 던진 겁니다. 나는 벌떡 일어났습니다. 누구냐고. 이번엔 진짜 화가 섞여 나왔습니다. 하지만 숲은 조용했습니다. 너무 조용해서 오히려 이상할 정도로, 그리고 그 정적 속에서 아주 희미하게 들렸습니다. 낄낄거리는 웃음소리. 아이 웃음소리 같았습니다. 아주 멀리서 들리는 것처럼 희미했는데 분명히 들었습니다. 나는 온몸이 굳었습니다. 산속 공기가 갑자기 차가워졌습니다. 조금 전까지만 해도 눅눅했던 공기가 갑자기 겨울 새벽처럼 싸늘해졌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내가 혼자가 아니라는 걸. 나는 그 자리에서 한동안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산은 여전히 조용했지만 이제 그 침묵은 아까와 달랐습니다. 전에는 단순히 사람이 없는 산의 정막이었다면 그 순간부터는 누군가 숨을 참고 내 반응을 지켜보는 것 같은 침묵이었습니다. 손끝이 저릴 정도로 긴장한 채 숲을 바라봤습니다. 분명 웃음소리를 들었습니다. 착각이라고 넘기기엔 너무 선명했습니다. 어린애가 숨죽여 웃는 듯한 소리. 짧고 낮았지만 이상하게 귀 안쪽에 달라붙는 소리였습니다. 나는 괜히 주머니에서 담배를 꺼냈습니다. 손이 떨려 라이터가 몇 번이나 헛돌았습니다. 간신히 불을 붙이고 한 모금 빨아들이는데 담배 맛이 이상했습니다. 눅눅하고 비린 맛이 섞인 느낌이었습니다. 그때 또 들렸습니다. 바스락. 이번엔 왼쪽 숲이었습니다. 나는 반사적으로 고개를 돌렸습니다. 분명 뭔가 움직였습니다. 나무 사이로 검은 그림자 같은 게 스쳐 지나갔습니다. 사람이라고 보기엔 너무 낮고 작았고 짐승이라기엔 움직임이 이상했습니다. 마치 몸을 숙인 사람이 네 발로 기어가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순간 심장이 턱 막혔습니다. 그 형체가 사라진 자리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시선을 떼기가 어려웠습니다. 저기 어딘가에 아직 숨어서 나를 보고 있을 것 같았습니다. 나는 일부러 크게 욕을 내뱉었습니다. 씨발, 사람 놀리는 거면 나오라고.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사실 때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내가 화내는 이유는 화가 나서가 아니라 무서워서라는 걸. 나는 서둘러 남은 절을 마무리했습니다. 향은 자꾸 바람도 없는데 한쪽으로 꺾여 연기가 흘렀습니다. 꼭 묘디 숲방향으로 빨려 들어가는 것처럼. 절을 마치고 몸을 일으키는데 갑자기 눈에 들어온 게 있었습니다. 봉분 옆 나무에 뭔가 매달려 있었습니다. 처음엔 헝겊인 줄 알았습니다. 가까이 가보니 낡은 운동화 한 짝이었습니다. 아이 신발처럼 작고 오래돼 색이 거의 바랜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신발 안쪽이 흙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마치 누가 일부러 흙을 우겨 넣은 것처럼. 그걸 보는 순간 이상하게 속이 울렁거렸습니다. 설명하기 어려운 기분이었습니다. 단순히 기분 나쁜 걸 넘어서 보면 안 될 걸 본 느낌, 괜히 눈을 마주치면 안 되는 물건처럼 느껴졌습니다. 나는 서둘러 뒤돌았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뒤에서 아주 가까운 거리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왔네. 나는 심장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진짜 바로 뒤였습니다. 숨소리가 목덜미에 닿을 정도로 가까운 거리. 나는 거의 비명을 삼키듯 뒤를 돌아봤습니다. 아무도 없었습니다. 정말 아무도. 그런데 분명 들었습니다. 늙은 여자 목소리 같기도 했고 쉰 목소리의 남자 같기도 했습니다. 이상하게 남녀 구분도 안 되는 목소리였습니다. 순간 다리가 풀릴 뻔했습니다. 나는 그대로 가방을 움켜쥐고 산 아래로 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빨리 걷는 정도였는데 점점 거의 뛰다시피 내려왔습니다. 뒤를 돌아보지 않으려고 계속 이를 악물었습니다. 괜히 돌아보면 뭔가 서 있을 것 같았거든요. 그런데 내려오는 동안 계속 이상한 소리가 따라왔습니다. 저벅, 저벅. 내 발소리 뒤에 한 박자 늦게 다른 발소리가 섞였습니다. 처음엔 착각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낙엽 밟는 소리가 울리는 거라고. 그런데 멈추면 같이 멈췄습니다. 그리고 내가 움직이면 다시 따라왔습니다. 저벅, 저벅. 누군가 일정한 거리로 뒤따라오는 소리. 나는 숨이 턱 끝까지 차오르는데도 뒤돌아보지 못했습니다. 진짜 보면 안 될 것 같았습니다. 사람이어도 무섭고 사람이 아니어도 더 무서울 것 같았습니다. 그렇게 거의 산 입구까지 내려왔을 때였습니다. 갑자기 발소리가 끊겼습니다. 너무 갑자기. 마치 원래부터 아무도 없었다는 것처럼. 나는 그제야 멈춰 섰습니다. 등 뒤로 식은땀이 줄줄 흘렀습니다. 천천히 숨을 고르며 뒤를 돌아봤습니다. 산길엔 아무도 없었습니다. 어둑해진 숲만 있을 뿐. 그런데 이상한 게 하나 있었습니다. 내가 내려온 길 중간쯤에 누군가 서 있었습니다. 처음엔 나무인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아니었습니다. 사람이었습니다. 검은 옷을 입은 사람이 나무 사이에 가만히 서서 이쪽을 보고 있었습니다. 거리가 멀어서 얼굴은 안 보였지만 분명 사람 형체였습니다. 나는 그대로 얼어붙었습니다. 그 사람은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그냥 서 있었습니다. 숨도 안 쉬는 것처럼. 산이 어두워지면서 형체가 점점 그림자랑 섞여갔는데도 이상하게 시선만큼은 느껴졌습니다. 나를 보고 있다는 느낌. 한참을 그렇게 마주보다가 갑자기 휴대폰 진동이 울렸습니다. 나는 화들짝 놀라 폰을 떨어뜨릴 뻔했습니다. 아내 전화였습니다. 잠깐 망설이다 받았습니다. 여보. 내 목소리가 갈라져 있었습니다. 아내는 잠시 말이 없더니 조용히 물었습니다. 술 마셨어? 아니. 목소리가 왜 그래? 나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그때 누군가랑 통화한다는 사실 자체가 살 것 같았습니다. 사람 목소리를 듣는 게 그렇게 반가울 수가 없었습니다. 아내는 한숨을 쉬더니 말했습니다. 언제 내려와? 거의 다 내려왔어. 거기 비 온다던데. 그 말을 들은 순간 멀리서 천둥 소리가 들렸습니다. 우르릉 산 전체가 낮게 울렸습니다. 나는 무의식적으로 다시 산 쪽을 바라봤습니다. 그런데 조금 전까지 서 있던 형체가 사라져 있었습니다. 없었습니다. 정말 흔적도 없이. 그 순간 갑자기 엄청난 불안감이 밀려왔습니다. 이상하게 여기서 빨리 벗어나야 할 것 같았습니다. 나는 통화를 급하게 끊고 차로 뛰어갔습니다. 차 문을 잠그고 시동을 거는데 손이 너무 떨려 키를 2번이나 놓쳤습니다. 비가 떨어지기 시작한 건 출발하고 5분쯤 뒤였습니다. 굵은 빗방울이 앞유리를 세게 때렸습니다. 와이퍼가 정신없이 움직였지만 시야는 계속 흐렸습니다. 산길은 원래도 좁았는데 비까지 오니까 거의 흙탕물처럼 변했습니다. 그렇게 한참을 내려오는데 문득 룸미러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순간 심장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뒷좌석에 누가 앉아있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검은 형체. 나는 비명을 삼킬 뻔하며 급브레이크를 밟았습니다. 차가 미끄러지듯 멈췄습니다. 숨이 턱 막힌 채 다시 룸미러를 봤습니다. 아무도 없었습니다. 뒷좌석엔 작업 장갑하고 나밖에 없었습니다.
나는 그대로 핸들을 붙잡고 한동안 숨만 몰아쉬었습니다. 그때 처음으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가 미쳐가는 건가? 아버지 장례 이후 계속 잠도 못 자고 환청 같은 것도 가끔 들렸습니다. 병원 가보라는 아내 말을 무시한 것도 여러 번이었습니다. 그래서 애써 그렇게 생각하려고 했습니다. 전부 스트레스 때문이라고. 하지만 그 생각 오래 못 갔습니다. 청도 읍내에 거의 다 내려왔을 무렵 나는 차를 세우고 잠깐 편의점에 들렀습니다. 비도 너무 심했고 정신도 좀 차리고 싶었습니다. 컵라면이랑 커피를 사서 밖 벤치에 앉아 있는데 편의점 사장이 내 얼굴을 한번 힐끗 보더니 물었습니다. 산 갔다 오셨어요? 나는 멍하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디 산요? 위쪽 선산. 내 말이 끝나기도 전에 사장 표정이 묘하게 굳었습니다. 혹시 거기서 뭐 본 거 있습니까? 순간 등줄기가 서늘해졌습니다. 나는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사장은 괜히 주변 눈치를 한번 보더니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그 산에서 예전에 애 하나 죽었어요. 빗소리가 갑자기 크게 들렸습니다. 나는 천천히 사장을 바라봤습니다. 사장은 담배를 입에 물고 말했다. 실종된 애였는데 끝내 못 찾았거든요. 그리고 잠시 침묵하다가 아주 조용히 덧붙였습니다. 근데 가끔 봤다는 사람이 있어요. 그 말과 동시에 편의점 유리창에 비친 내 뒤편 어둠 속에서 아주 작은 그림자가 스쳐 지나갔습니다. 나는 거의 반사적으로 뒤를 돌아봤습니다. 하지만 편의점 뒤쪽은 텅텅 비어 있었습니다. 빗물 떨어지는 소리와 어둠뿐. 오래된 가로등 하나가 깜빡거리고 있었고 그 아래엔 젖은 플라스틱 박스들이 쌓여 있었습니다. 분명 유리창에는 뭔가 지나갔는데 막상 뒤돌아보니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나는 그게 착각이 아니었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사장이 내 표정을 보더니 괜히 입술을 한번 깨물었습니다. 괜한 소리 했네. 나는 천천히 물었습니다. 무슨 애였는데요? 사장은 대답을 망설였습니다. 빗소리가 지붕을 세게 때리고 있었습니다. 그 소리 사이로 냉장고 모터 돌아가는 웅웅거림이 섞였습니다. 이상하게 그 작은 편의점 안 공기가 답답했습니다. 10몇 년 됐을 겁니다. 아마. 사장은 담배 연기를 길게 내뿜었습니다. 여름이었는데 동네 애들이 산 들어갔다가 한 명이 없어졌어요. 찾는다고 난리였죠. 경찰도 오고 사람들 다 뒤졌는데 못 찾았어요. 못 찾았다고요? 예. 사장은 잠깐 말을 멈췄다가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근데 웃긴 게 뭔 줄 압니까?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애들이 다 똑같은 말을 했어요. 그 순간 갑자기 밭 천둥이 터졌습니다. 콰르릉 유리창이 떨릴 정도였습니다. 사장은 낮은 목소리로 말을 이었습니다. 산에서 어떤 애를 만났다고. 순간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무슨 애요? 맨발로 돌아다니던 애. 내 손이 멈췄습니다. 봉분 앞에서 봤던 작은 발자국이 머릿속에 떠올랐습니다. 젖은 흙에 찍혀있던 맨발 자국. 사장은 계속 말했습니다. 처음엔 다들 장난인 줄 알았대요. 근데 이상했던 게 그 애를 본 시간이 다 달랐어요. 어떤 애는 낮에 봤다 그러고 어떤 애는 해질 때 봤다 그러고 얼굴은요? 그걸 아무도 제대로 말을 못했어요. 사장은 이상하다는 듯 눈살을 찌푸렸습니다. 분명 봤는데 기억이 안 난다더라고. 나는 무의식적으로 커피컵을 꽉 쥐고 있었습니다. 손끝이 차가웠습니다. 그리고 실종된 애 찾으러 어른들이 산 들어갔을 때 사장이 말을 멈췄습니다. 뭘 봤는데요? 누가 묘 앞에서 울고 있었다더랍니다. 편의점 안이 갑자기 조용해졌습니다. 아니, 정확히는 조용해진 게 아니라 모든 소리가 멀어진 느낌이었습니다. 빗소리도 냉장고 소리도. 나는 사장의 입만 바라봤습니다. 근데 가까이 가니까 아무도 없었대요. 순간 목덜미 뒤쪽이 서늘해졌습니다. 누군가 바로 뒤에서 숨 쉬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나는 천천히 뒤를 돌아봤습니다. 아무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분명 조금 전까지 느껴졌습니다. 아주 가까운 거리에서 누가 내 어깨 너머를 들여다보는 기분. 사장은 내 얼굴을 보더니 괜히 말을 돌렸습니다. 뭐 동네 사람들 이야기야 그렇죠. 다 헛소문이지. 하지만 표정은 전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았습니다. 나는 더 묻고 싶었지만 이상하게 더 듣는 게 무서웠습니다.
그날 밤은 읍내 모텔에서 자기로 했습니다. 원래는 바로 대구로 올라갈 생각이었는데 비가 너무 심했습니다. 산길도 불안했고 솔직히 정신적으로 너무 지쳐 있었습니다. 모텔은 오래된 곳이었습니다. 복도에 곰팡이 냄새가 났고 형광등은 희미하게 깜빡거렸습니다. 방 안에는 눅눅한 담배 냄새가 배어 있었습니다. 나는 샤워도 하지 못하고 침대에 걸터 앉았습니다. 몸은 피곤한데 이상하게 잠이 안 왔습니다. 자꾸 산에서 들었던 소리가 떠올랐습니다. 저벅, 저벅, 내 뒤를 따라오던 발소리, 그리고 그 웃음소리. 나는 괜히 TV를 켰습니다. 무슨 채널인지도 모르고 화면만 멍하니 보고 있었는데 어느 순간부터 내용이 귀에 안 들어왔습니다. 방이 이상하게 조용했습니다. 너무 조용해서 오히려 불안할 정도로. 그때였습니다. 툭, 천장에서 뭔가 떨어지는 소리가 났습니다. 나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잠시 뒤 또 들렸습니다. 툭, 툭, 물 떨어지는 소리 같기도 했습니다. 나는 짜증 섞인 한숨을 쉬며 욕실로 갔습니다. 그런데 욕실엔 물이 새는 곳이 없었습니다. 나는 잠깐 멈춰 섰습니다. 분명 천장 쪽에서 들렸는데 그 순간 다시 소리가 났습니다. 툭! 이번엔 바로 내 뒤쪽이었습니다. 나는 천천히 돌아봤습니다. 침대 위에 물방울 하나가 떨어져 있었습니다. 천장을 올려다봤지만 새는 흔적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물방울 색이 이상했습니다. 검붉었습니다. 순간 숨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나는 본능적으로 뒤로 물러났습니다. 그때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너무 놀라 거의 소리를 질렀습니다. 큰아버지였습니다. 나는 떨리는 손으로 전화를 받았습니다. 왜? 갔다 왔나? 큰아버지 목소리는 평소보다 더 잠겨 있었습니다. 예.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큰아버지가 조용히 물었습니다. 묘 건드린 거 봤제? 나는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알고 있었어요? 큰아버지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사실은 그것 때문에 보낸 기다. 순간 짜증이 확 올라왔습니다. 그럼 미리 말을 했어야죠. 니는 안 믿을 기다. 뭘요? 큰아버지는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전화기 너머로 라디오 소리 같은 게 희미하게 들렸습니다. 그리고 아주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거기 원래 묘 하나 더 있었다. 나는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옛날에 애 묘가 하나 있었어. 순간 편의점 사장 말이 떠올랐습니다. 실종된 아이, 맨발로 돌아다니던 애. 큰아버지는 계속 말했습니다. 근데 어느 날 없어졌다. 묘가 없어졌다고요? 누가 파갔는지 무너진 건지 아무도 몰라. 근데 그 뒤로 산에서 이상한 일 봤다는 사람이 계속 나왔어. 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네 아버지도 그 이야기 알고 있었다. 그 말에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아버지도요? 그래서 네 아버지가 꼭 혼자 안 올라갔다. 나는 갑자기 숨이 막히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머릿속에서 뭔가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왜 항상 선산 가는 걸 싫어했는지, 왜 꼭 해지기 전에 내려왔는지, 왜 술 마시면 가끔 멍하니 산 이야기를 하다 입을 다물었는지. 그런데 그 순간 전화기 너머로 이상한 소리가 들렸습니다. 사각, 사각. 마치 누가 모래 위를 맨발로 걷는 소리 같았습니다. 나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큰아버지? 대답이 없었습니다. 대신 숨소리만 들렸습니다. 거칠고 낮은 숨소리, 그리고 아주 희미하게 낄낄 아이 웃음소리가 섞여 들렸습니다. 나는 얼굴이 굳었습니다. 큰아버지? 순간 전화가 끊겼습니다. 뚝! 방 안은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아니, 조용한 게 아니라 너무 고요해서 귀가 울릴 정도였습니다. 나는 그대로 휴대폰을 쥔 채 얼어 있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복도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터벅, 터벅 천천히 걸어오는 소리. 밤늦은 모텔치고는 이상할 정도로 느린 걸음이었습니다. 발소리는 내 방 앞에서 멈췄습니다. 그리고 잠시 정적. 나는 숨도 못 쉬고 문을 바라봤습니다. 그 순간 똑! 누군가 문을 아주 약하게 두드렸습니다. 한 번, 그리고 다시 똑! 나는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누구세요? 목소리가 거의 안 나왔습니다. 대답은 없었습니다. 대신 문 아래 틈 사이로 뭔가 천천히 스며들어 왔습니다. 처음엔 빗물인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아니었습니다. 검붉은 흙탕물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흙탕물 위로 작은 맨발 자국 하나가 찍혔습니다. 나는 숨도 쉬지 못한 채 문 아래를 바라봤습니다.
검붉은 흙탕물 위에 찍힌 발자국은 너무 작았습니다. 초등학생 발 정도. 아니, 그보다 더 작았는지도 몰랐습니다. 발가락 자국까지 선명하게 남아 있었고 젖은 흙물이 천천히 문틈 안으로 스며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건 발자국 방향이었습니다. 밖에서 안으로 들어온 게 아니라 안에서 밖으로 걸어나간 모양이었습니다. 순간 머릿속이 멍해졌습니다. 안? 나는 본능적으로 뒤를 돌아봤습니다. 좁은 모텔방 안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침대, TV, 욕실 문, 전부 그대로였습니다. 그런데도 이상하게 방 공기가 달라져 있었습니다. 누가 조금 전까지 여기 있었다가 막 나간 것 같은 느낌. 심장이 너무 세게 뛰어서 귀 안쪽이 울렸습니다. 나는 천천히 뒤로 물러났습니다. 그 순간 문 손잡이가 아주 천천히 움직였습니다. 끼익! 숨이 턱 막혔습니다. 누군가 밖에서 문을 돌리고 있었습니다. 한 번 멈췄다가 다시 끼익! 나는 침대 옆에 세워둔 낫을 움켜쥐었습니다. 선산벌초하려고 가져갔던 작은 낫이었습니다. 손에 쥔 쇠 손잡이가 식을 정도로 차가웠습니다. 누구냐고 이번엔 거의 악을 쓰듯 소리쳤습니다. 복도는 조용했습니다. 하지만 손잡이는 다시 아주 미세하게 흔들렸습니다. 딸칵 잠겨있는 걸 확인하는 것처럼. 나는 미친 듯이 심장이 뛰었습니다. 머릿속에선 계속 경찰을 불러야 하나 프런트에 전화해야 하나 생각이 뒤엉켰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몸이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무서워서가 아니라 문 가까이 가면 안 될 것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문 너머에서 아주 낮은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열어줘. 나는 온몸이 굳었습니다. 아이 목소리였습니다. 아주 어린 여자 아이 목소리. 젖은 숨소리 섞인 작은 목소리였습니다. 추워. 순간 목안이 바짝 말랐습니다. 정말 이상했던 건 그 다음이었습니다. 그 목소리가 어딘가 익숙하게 느껴졌습니다. 누구 목소리인지 기억은 안 나는데 분명 예전에 들어본 적 있는 느낌. 나는 숨을 삼켰습니다. 누구야? 문 밖은 한동안 조용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똑똑 작게 문 두드리는 소리. 나 여기 있어. 나는 결국 뒤로 몇 걸음 물러났습니다. 그 순간 갑자기 TV가 켜졌습니다. 치직. 나는 비명을 삼킬 뻔했습니다. 분명 리모컨도 안 건드렸는데 화면이 켜졌습니다. 화면엔 지직거리는 노이즈만 가득했고 스피커에서는 쇳소리 같은 잡음이 흘러나왔습니다. 치지직. 그러다 화면이 순간 바뀌었습니다. 흐릿한 산길 화면이 나타났습니다. 나는 숨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그건 오늘 내가 올라갔던 산이었습니다. 비 오는 산길. 흔들리는 화면 속에서 누군가 산을 걷고 있었습니다. 화면이 너무 흔들려 얼굴은 안 보였지만 검은 점퍼를 입은 남자였습니다. 그리고 그 뒤를 따라오는 작은 그림자 하나. 맨발의 아이. 나는 몸이 얼어붙었습니다. 그 순간 화면 속 남자가 뒤를 돌아봤습니다. 순간 TV 화면 전체가 노이즈로 깨졌습니다. 치지직. 그리고 아주 짧게 얼굴 하나가 비쳤습니다. 창백하게 젖은 얼굴. 눈이 이상할 정도로 까맸습니다. 나는 그대로 리모컨을 집어 TV를 꺼버렸습니다. 방 안이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알 수 있었습니다. 문 밖에 있는 게 사람은 아니라는 걸. 나는 떨리는 손으로 프런트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몇 번 신호가 가다가 중년 남자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예, 프런트입니다. 지금 누가 제 방 앞에서. 말을 끝내기도 전에 남자가 이상하다는 듯 말했습니다. 손님 혼자 오셨잖아요. 순간 소름이 돋았습니다. 예, 복도 CCTV 계속 보고 있었는데 아무도 없었어요. 나는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등줄기로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근데 프런트 남자가 말을 흐렸습니다. 손님 괜찮으세요? 왜요? 아까부터 자꾸 혼잣말 하시던데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무슨 소리예요? 계속 누군가랑 이야기하시잖아요. 나는 입이 바짝 말랐습니다. 분명 문 밖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런데 정말 들린 게 맞았나? 나는 천천히 문 쪽을 바라봤습니다. 문 아래 스며들던 흙탕물은 어느새 사라져 있었습니다. 발자국도 없었습니다. 깨끗했습니다. 순간 현실감이 무너지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내가 진짜 이상해진 건가 싶었습니다. 아버지 돌아가시고 난 뒤부터 계속 악몽 꾸고 환청 들리고 잠 못 자고 아내가 병원 가보라고 했을 때 갔어야 했나 하는 생각까지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때였습니다. 휴대폰이 진동했습니다. 문자 하나가 와 있었습니다. 발신자는 아버지였습니다. 나는 그대로 얼어붙었습니다. 아버지 번호는 아직 해지하지 못하고 남겨둔 상태였습니다. 가끔 정리해야지 생각만 하고 그대로 둔 번호. 그런데 문자 도착 시간이 방금이었습니다. 나는 손이 떨리는 걸 느끼며 메시지를 열었습니다. 뒤 돌아보지 마라. 숨이 턱 막혔습니다. 그 순간 내 뒤에서 젖은 숨소리가 들렸습니다. 후, 정말 바로 뒤였습니다. 목덜미에 차가운 숨이 닿을 정도로 가까운 거리. 나는 눈을 질끈 감았습니다. 몸이 굳어서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등 뒤에 누가 서 있었습니다. 확실했습니다. 그리고 아주 천천히 뭔가 축축한 것이 내 팔꿈치를 스쳤습니다. 맨살 위로 차갑고 젖은 촉감이 지나갔습니다. 나는 거의 울 것 같은 심정으로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뒤돌아보면 안 된다는 생각만 머릿속에서 반복됐습니다. 그런데 인간이라는 게 이상했습니다. 무서울수록 확인하고 싶어집니다. 정말 있는지 아니면 내가 미친 건지. 나는 결국 아주 천천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방불이 꺼졌습니다. 탁! 암흑! 나는 그대로 얼어붙었습니다. 창밖 번개가 번쩍이며 방 안을 하얗게 비췄습니다. 그 짧은 순간 보였습니다. 내 바로 뒤에 누군가 서 있었습니다. 젖은 머리카락이 얼굴을 덮고 있었고 몸집은 어린애처럼 작았습니다. 하지만 얼굴은 아이가 아니었습니다. 주름투성이 노인의 얼굴 같기도 했고 썩은 나무 껍질처럼 갈라진 얼굴 같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눈동자가 없었습니다. 새까만 구멍만 있었습니다. 번개가 꺼지자 다시 암흑이 찾아왔습니다. 나는 그 자리에서 비명을 질렀습니다. 뒤로 넘어지듯 벽에 부딪히며 스위치를 더듬었습니다. 손끝이 덜덜 떨렸습니다. 딸칵. 불이 켜졌을 땐 아무도 없었습니다. 방 안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냄새가 남아 있었습니다. 축축한 흙냄새. 오래된 무덤 파헤쳤을 때 올라올 것 같은 냄새. 나는 그대로 욕실로 뛰어들어가 토했습니다. 위액만 쏟아질 때까지 계속 헛구역질했습니다. 눈물이 날 정도로 토하고 나서야 겨우 정신이 조금 돌아왔습니다. 거울 속 내 얼굴은 완전히 창백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거울 뒤쪽 샤워 커튼 사이로 뭔가 보였습니다. 사람 형체. 나는 천천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샤워 커튼은 가만히 있었습니다. 하지만 거울에는 아직도 누군가 서 있는 게 비쳤습니다. 내 바로 뒤에 젖은 발로 물기를 흘리면서 나는 숨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그리고 거울 속 그 천천히 입을 벌렸습니다. 왜 이제 왔어? 나는 비명을 지르며 욕실 밖으로 튀어나왔습니다. 발이 미끄러져 침대 모서리에 부딪혔고 정강이에서 둔한 통증이 올라왔지만 아픈 줄도 몰랐습니다. 숨이 턱 끝까지 차올라 가슴이 찢어질 것 같았습니다. 욕실 문을 닫고 한참을 손잡이를 붙잡고 있었습니다. 안에서 누가 나올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샤워기 물 떨어지는 소리조차. 나는 겨우 숨을 고르며 방 안을 둘러봤습니다. 형광등 불빛은 여전히 희미하게 깜빡이고 있었고 TV는 꺼져 있었습니다. 조금 전까지 봤던 일들이 전부 악몽 같았습니다. 하지만 아니었습니다. 내 팔꿈치엔 아직 축축한 자국이 남아 있었습니다. 손으로 만져보니 흙 같은 게 묻어나왔습니다. 나는 그대로 침대에 주저앉았습니다. 머릿속이 엉망이었습니다. 병원 가야 하나? 진짜 정신이 이상해진 건가? 그런데 이상하게도 단순한 환각이라고 넘기기엔 너무 생생했습니다. 냄새도 있었고 촉감도 있었고 무엇보다 그 말이 계속 귀에 남았습니다. 왜 이제 왔어? 그 말이 이상하게 가슴 깊은 데를 긁고 지나갔습니다. 마치 오래전부터 누군가 나를 기다리고 있었던 것처럼 나는 떨리는 손으로 담배를 꺼냈습니다. 그런데 라이터를 찾다가 손이 멈췄습니다. 침대 시트 위에 흙이 묻어 있었습니다. 젖은 발자국. 작고 가느다란 맨발 자국이 침대 아래에서 욕실 방향으로 이어져 있었습니다. 나는 그대로 굳었습니다. 방금까지 없었습니다. 분명 없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선명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나는 입안이 바짝 마르는 걸 느꼈습니다. 그때 휴대폰 진동이 울렸습니다. 아내였습니다. 잠깐 망설이다가 전화를 받았습니다. 왜? 목소리가 심하게 갈라져 있었습니다.
아내는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당신 울었어? 나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무슨 일 있어? 그 순간 이상하게 울컥했습니다. 몇 달째 서로 말들어 제대로 안 섞었는데 그날 밤 처음으로 사람 목소리가 너무 반가웠습니다. 혼자 있으면 안 될 것 같았습니다. 나는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이상한 걸 봤어. 무슨? 산에서. 잠시 침묵, 그리고 아내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또 아버지 생각한 거야? 그 말에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나는 무의식적으로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아버지 이야기는 거의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아내는 알고 있었습니다. 내가 아버지 돌아가신 뒤 이상해졌다는 걸. 사실 나는 아직도 아버지 장례 마지막 날을 잊지 못했습니다. 관이 붙이기 직전 아버지 얼굴을 마지막으로 봤을 때였습니다. 그때 아버지가 잠깐 눈을 떴다고 생각했습니다. 아주 잠깐. 정말 찰나처럼. 나는 그 말을 누구에게도 하지 않았습니다. 장례식 내내 잠도 못 자고 정신이 나가 있었으니까 착각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날 이후로 계속 꿈을 꿨습니다. 흙 속에서 누가 문 두드리는 꿈, 답답하게 숨 막히는 소리, 그리고 어두운 산 속에서 누군가 나를 부르는 목소리. 아내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당신 요즘 너무 무리했어. 나는 눈을 감았습니다. 그럴지도. 지금 어디야? 모텔. 내일 바로 와. 알겠어? 나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 순간 전화기 너머로 아내 목소리가 갑자기 멀어졌습니다. 지직, 잡음이 섞였습니다. 그리고 그 사이로 또 들렸습니다. 사각, 사각, 맨발로 흙 밟는 소리. 나는 얼굴이 굳었습니다. 여보? 아내 목소리가 희미하게 들렸습니다. 당신 뒤에 누구? 뚝! 전화가 끊겼습니다. 나는 그대로 얼어붙었습니다. 심장이 미친 듯 뛰기 시작했습니다.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방 안은 조용했습니다. 하지만 이상했습니다. 조금 전보다 방이 어두워진 느낌이었습니다. 나는 그 이유를 금방 알았습니다. 창문 쪽에 누가 서 있었습니다. 커튼 뒤, 사람 그림자가 비치고 있었습니다. 비에 젖은 형체, 고개를 약간 기울인 채 가만히 서 있었습니다. 나는 숨을 멈췄습니다. 커튼은 닫혀 있었지만 바깥 가로등 불빛 때문에 실루엣이 선명하게 보였습니다. 이 작은 몸, 축 늘어진 팔, 그리고 맨발, 물이 바닥으로 뚝뚝 떨어지는 소리까지 들렸습니다. 나는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그 형체도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한참 동안 그렇게 서로 가만히 있었습니다. 그러다 천천히, 아주 천천히 그 그림자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커튼 너머인데도 시선이 느껴졌습니다. 나를 보고 있다는 느낌. 그 순간 갑자기 창문이 쿵 소리를 내며 흔들렸습니다. 나는 비명을 지르며 뒤로 물러났습니다. 쿵! 다시 쿵! 누군가 밖에서 창문을 치고 있었습니다. 작은 손바닥으로 두드리는 것 같은 소리. 쿵! 쿵! 점점 빨라졌습니다. 커튼이 미세하게 흔들렸습니다. 나는 그대로 방문으로 뛰었습니다. 여기서 나가야겠다는 생각밖에 안 들었습니다. 문 손잡이를 돌리는데 이상하게 열리지 않았습니다. 분명 잠금 풀었는데도 나는 거의 울면서 손잡이를 흔들었습니다. 열려. 시발 열려. 그 순간 뒤에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착! 커튼이 열리는 소리. 나는 천천히 뒤를 돌아봤습니다. 창문 앞엔 아무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유리창 전체에 손자국이 찍혀 있었습니다. 작은 손바닥 자국 수십 개가 비에 젖은 채 선명하게, 그리고 그 한가운데 글씨가 하나 쓰여 있었습니다. 내려와. 손가락으로 긁은 것처럼 흐릿하게 적힌 글씨. 나는 그대로 숨이 막혔습니다. 그 순간 갑자기 문이 철컥 열렸습니다. 나는 거의 뛰쳐나가듯 복도로 나왔습니다. 복도엔 아무도 없었습니다. 형광등은 군데군데 꺼져 있었고 오래된 카펫은 눅눅한 냄새가 났습니다. 그런데 복도 끝에서 누가 서 있는 게 보였습니다. 작은 아이, 흰 옷을 입고 맨발로 서 있었습니다. 머리카락이 축축하게 얼굴을 덮고 있었습니다. 나는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아이도 가만히 있었습니다. 복도 형광등이 깜빡일 때마다 모습이 흐려졌다, 선명해졌다 반복됐습니다. 그리고 불빛이 한번 크게 깜빡인 순간 아이가 조금 더 가까워져 있었습니다. 나는 심장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분명 움직이는 걸 못 봤는데 거리가 줄어들어 있었습니다. 다시 형광등이 깜빡였습니다. 이번엔 더 가까웠습니다. 이제 얼굴이 보일 정도로
젖은 머리카락 사이로 새까만 눈구멍이 보였습니다. 나는 그대로 계단 쪽으로 뛰었습니다. 뒤에서 맨발 뛰는 소리가 따라왔습니다. 찰박, 찰박, 젖은 발이 복도를 달리는 소리. 나는 미친 듯이 계단을 내려갔습니다. 이 1층, 숨이 찢어질 것 같았습니다. 프런트로 뛰어들어가는데 중년 사장이 놀라 일어났습니다. 왜 그러세요? 나는 숨도 못 쉬며 뒤를 가리켰습니다. 저기 애가. 사장은 이상하다는 표정으로 복도를 바라봤습니다. 아무도 없었습니다. 정말 아무도. 사장은 내 얼굴을 한참 보더니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손님, 괜찮으세요? 나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프런트 옆 벽에 걸린 오래된 마을 사진 하나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흑백 사진이었습니다. 청도산 아래 마을 사람들이 단체로 찍은 사진. 그런데 사진 구석에 작은 아이 하나가 서 있었습니다. 맨발의 아이. 그리고 그 얼굴을 보는 순간 내 온몸에 피가 식었습니다. 그 아이 얼굴이 어린 시절의 나와 똑같았습니다. 나는 그 자리에서 움직일 수 없었습니다. 사진 속 아이는 분명 나였습니다. 아니, 정확히는 어릴 적 내 얼굴이었습니다. 동그란 눈매, 오른쪽 눈 밑 작은 점, 삐죽 튀어나온 귀까지. 낡은 흑백 사진이라 흐릿했는데도 한눈에 알아볼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말이 안 됐습니다. 사진은 오래돼 보였습니다. 최소 수십 년 전 사진 같았어요. 누렇게 바랜 가장자리와 접힌 자국까지 선명했습니다. 사장이 내 시선을 따라 사진을 바라봤습니다. 왜 그러십니까? 나는 떨리는 손으로 사진을 가리켰습니다. 저애. 사장은 눈을 가늘게 뜨고 사진 가까이 다가갔습니다. 아, 저거. 누구예요? 사장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모릅니다. 예? 원래부터 있었어요. 예전 주인이 걸어놓고 간 사진인데 이상하게 저 애가 누군지는 아무도 몰라요. 나는 얼굴이 굳었습니다. 마을 사람 아니에요. 아닌 것 같습니다. 근데 웃긴 게 뭔 줄 압니까? 사장이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사진 볼 때마다 저의 얼굴이 다르게 기억난다는 사람이 많아요. 순간 숨이 턱 막혔습니다. 나는 다시 사진을 바라봤습니다. 아이 얼굴은 여전히 내 어릴 적 얼굴 그대로였습니다. 그런데 자세히 보니까 이상한 점이 있었습니다. 사진 속 다른 사람들은 전부 카메라를 보고 있는데 그 아이만 다른 방향을 보고 있었습니다. 산 쪽. 멀리 흐릿하게 보이는 산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산이 오늘 내가 올라간 선산처럼 보였습니다. 그 순간 갑자기 귀 안쪽이 웅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멀미처럼 속이 뒤집혔습니다. 머릿속 어딘가에서 오래된 기억 같은 게 떠오르기 시작했습니다. 비 냄새, 젖은 흙, 누군가 울고 있는 소리, 그리고 어둠 속에서 들리던 여자 목소리. 도윤아. 나는 순간 비틀거렸습니다. 사장이 놀라 다가왔습니다. 괜찮으세요? 나는 이마를 짚었습니다. 기억이 이상하게 끊겨 있었습니다. 어릴 때 청도산에 왔던 기억, 분명 여러 번 있었는데 어느 부분부터 흐릿했습니다. 마치 누가 가위로 잘라낸 것처럼 특정 시기 기억이 통째로 비어 있었습니다. 그때 갑자기 떠오른 장면이 있었습니다. 나는 아주 어렸습니다. 비 오는 날이었습니다. 누군가 내 손을 잡고 산길을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는 계속 울고 있었습니다. 싫어. 그 목소리가 너무 생생해서 순간 현실이랑 섞였습니다. 나는 숨을 몰아쉬며 벽을 짚었습니다. 사장이 불안한 얼굴로 물었습니다. 병원 가보셔야 하는 거 아닙니까? 나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천천히 물었습니다. 그 산에서 죽은 애 이름이 뭐였어요? 사장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아주 낮게 말했습니다. 모릅니다. 못 찾았다면서요? 예. 사장은 담배를 하나 꺼내 물었습니다. 근데 이상한 게 실종 신고 자체가 없었대요. 나는 눈살을 찌푸렸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동네 사람들은 분명 애 하나 없어졌다고 기억하는데 경찰 기록엔 없답니다. 이름도 없고 부모도 없고. 순간 소름이 끼쳤습니다. 그게 말이 돼요? 그러니까 이상한 거죠. 사장은 담배 불을 붙이며 중얼거렸습니다. 근데 다들 그 애를 기억은 해요. 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 순간 모텔 입구 자동문이 열렸습니다. 딩동. 차가운 밤 공기가 안으로 밀려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어떤 노인이 천천히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비옷을 입은 노인이었습니다.
허리가 심하게 굽어 있었고 얼굴은 그림자에 가려 잘 안 보였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들어오는 순간부터 공기 냄새가 달라졌습니다. 축축한 흙 냄새. 선산에서 맡았던 바로 그 냄새. 노인은 천천히 나를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쉰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왔네. 나는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산에서 들었던 그 목소리와 똑같았습니다. 남자인지 여자인지 구분 안 가던 목소리. 사장이 어색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아, 어르신 또 술 드셨네. 하지만 노인은 사장 말엔 반응하지 않았습니다. 계속 나만 바라봤습니다. 눈빛이 이상했습니다. 마치 오래전부터 나를 알고 있었다는 눈빛. 노인은 천천히 내 앞으로 걸어왔습니다. 젖은 발자국이 바닥에 남았습니다. 맨발이었습니다. 나는 숨이 막혔습니다. 노인은 아주 가까이까지 와서 내 얼굴을 빤히 올려다봤습니다. 그리고 작게 웃었습니다. 네 아버지랑 똑같이 생겼다. 순간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나는 겨우 입을 열었습니다. 누구세요? 노인은 대답 대신 이상한 말을 했습니다. 이번에는 늦었네. 그 말이 끝나자 갑자기 모텔 형광등이 깜빡였습니다. 탁! 탁! 그리고 잠깐 불이 완전히 꺼졌습니다. 암흑. 그 짧은 순간 나는 분명 봤습니다. 노인 뒤에 아이 하나가 서 있었습니다. 젖은 머리카락, 맨발, 새까만 눈. 불이 다시 들어왔을 땐 아무도 없었습니다. 노인도 사라져 있었습니다. 자동문은 닫혀 있었고 바닥엔 젖은 발자국만 남아 있었습니다. 사장의 얼굴이 하얗게 질린 채 주변을 두리번거렸습니다. 방금 뭐야? 나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순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저 노인을 본 적이 있다는 걸. 아주 오래전에 기억 저편 어딘가에서. 그리고 동시에 또 하나의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나는 어렸습니다. 선산 근처였습니다. 비 오는 밤 아버지가 누군가와 심하게 싸우고 있었습니다. 그 일 다시는 입 밖에 내지 마소. 아버지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맞은편에서 노인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묻는다고 끝나는 게 아니다. 그 순간 기억이 끊겼습니다. 나는 머리를 감싸쥐었습니다. 두통이 미친 듯 밀려왔습니다. 사장이 놀라 물을 가져다 줬지만 손이 떨려 제대로 잡지도 못했습니다. 기억이 자꾸 돌아오고 있었습니다. 잊고 있던 것들이, 아니, 억지로 잊혀졌던 것들이. 그때 휴대폰이 다시 울렸습니다. 큰아버지였습니다. 나는 떨리는 손으로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큰아버지 목소리는 숨이 가빠져 있었습니다. 지금 어디고? 모텔. 거기 있으면 안 된다. 순간 심장이 철렁했습니다. 왜요? 큰아버지는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아주 힘겹게 말했습니다. 네 어릴 때 한번 죽을 뻔했다. 나는 숨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뭐라고요? 그 산에서 네 잃어버렸었다. 순간 모텔 공기가 멀어지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나는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하루 동안 네가 없어졌어. 큰아버지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근데 다음날 새벽에 네가 혼자 묘 앞에 앉아 있었다. 내 손에서 휴대폰이 미끄러질 뻔했습니다. 심장이 미친 듯 뛰었습니다. 그때 네가 계속 이상한 말 했다. 무슨... 큰아버지가 숨을 삼켰습니다. 자기 이름이 도윤이 아니라고. 나는 그 말을 듣는 순간 숨이 막혔습니다. 휴대폰 너머로 들려오는 빗소리가 점점 멀어지는 느낌이었습니다. 마치 물속에 잠긴 사람처럼 주변 소리가 둔하게 울렸습니다. 뭐라고요? 내 목소리는 거의 갈라져 있었습니다. 큰아버지는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전화기 너머로 거친 숨소리만 들렸습니다. 그날 네 상태가 정상이 아니었다. 나는 벽을 짚었습니다. 다리에 힘이 빠지고 있었습니다. 산에서 널 찾았을 때 네가 묘 앞 흙바닥에 앉아 있었어. 비를 다 맞고. 머릿속에서 희미한 장면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차가운 비, 축축한 흙, 그리고 누군가 내 손을 붙잡고 있는 감각. 우리가 부르는데도 한참 대답을 안 했다. 큰아버지 목소리가 점점 낮아졌습니다. 근데 갑자기 네가 우리 보더니 웃더라.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그리고 계속 그 말만 했다. 나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뭐라고? 전화기 너머에서 큰아버지가 힘겹게 중얼거렸습니다. 여기 있으면 안 들킨다고. 순간 전신에 소름이 퍼졌습니다. 모텔복도 어디선가 물 떨어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뚝! 뚝! 나는 천천히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프런트 사장은 어느새 보이지 않았습니다.
조금 전까지 바로 앞에 있었는데 없었습니다. 모텔 로비는 이상할 정도로 조용했습니다. 형광등만 희미하게 깜빡이고 있었습니다. 큰아버지, 나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그때 무슨 일이 있었던 거예요? 한동안 침묵. 그리고 큰아버지가 아주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네 아버지가 숨긴 게 있다. 그 순간 뚝 전화가 끊겼습니다. 나는 그대로 얼어붙었습니다. 휴대폰 화면엔 통화 종료만 떠 있었습니다. 다시 전화를 걸려는데 이상하게 손가락이 떨려 번호도 제대로 눌리지 않았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뒤쪽 복도에서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낄낄. 아주 작고 낮은 웃음소리. 아이 목소리. 나는 천천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복도 끝이 어둡게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어둠 속에 누군가 서 있었습니다. 작은 아이, 맨발, 젖은 머리카락. 이번엔 분명히 보였습니다. 아이 얼굴이. 그 얼굴은 내 얼굴이었습니다. 어릴 적 내 얼굴. 하지만 피부는 물에 오래 잠긴 것처럼 창백했고 눈동자는 새까맸습니다. 입가엔 이상한 미소가 걸려 있었습니다. 나는 숨도 쉬지 못했습니다. 아이는 천천히 입을 벌렸습니다. 왜 돌아왔어? 그 목소리는 내 어릴 적 녹음 파일을 듣는 것처럼 익숙했습니다. 순간 머릿속에서 무언가 터졌습니다. 기억이 밀려왔습니다. 비 오는 밤. 나는 어렸습니다. 선산 근처에서 길을 잃었습니다. 아니, 길을 잃은 게 아니었습니다. 누군가 나를 데리고 갔습니다. 작은 손. 차가운 손이 내 손목을 붙잡고 숲속으로 끌고 갔습니다. 나는 울고 있었습니다. 집에 갈래? 그런데 숲속 어디선가 여자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조용히 해. 나는 그 목소리를 따라갔습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묘 앞에 도착했습니다. 비에 젖은 봉분 앞. 거기에 누군가 서 있었습니다. 맨발의 아이. 그 아이가 나를 보며 웃고 있었습니다. 이제 너 차례야. 나는 순간 현실로 돌아왔습니다. 숨이 턱 막혔습니다. 복도 끝의 아이는 아직도 나를 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한 걸음 앞으로 걸어왔습니다. 찰박, 젖은 발소리. 그 순간 모텔 전체 불이 꺼졌습니다. 탁, 암흑. 나는 그대로 뒤돌아 뛰었습니다. 어디로 뛰는지도 몰랐습니다. 숨이 찢어질 것 같았습니다. 복도를 미친 듯 달리는데 뒤에서 젖은 발소리가 따라왔습니다. 찰박, 찰박. 점점 가까워졌습니다. 나는 비상계단 문을 열고 아래로 뛰어내려갔습니다. 계단은 어두웠고 습한 곰팡이 냄새가 진동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아무리 내려가도 1층이 안 나왔습니다. 계속 같은 계단, 같은 층수 표시. 2층, 다시 2층. 나는 숨이 막혔습니다. 패닉 상태가 오기 시작했습니다. 뒤에서는 계속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찰박, 찰박. 천천히. 쫓기보다 따라오는 느낌. 마치 내가 어디로 가든 결국 잡을 수 있다는 것처럼. 나는 거의 울면서 계단을 뛰었습니다. 그러다 순간 발이 헛디뎌 굴러 떨어졌습니다. 쿵, 등이 계단 모서리에 세게 부딪혔습니다. 숨이 턱 막혔습니다. 한동안 정신을 못 차리고 바닥에 엎드려 있었는데 그때 눈앞에 뭔가 보였습니다. 낡은 부적 하나, 계단 구석 벽에 붙어 있었습니다. 빗물에 젖어 거의 찢어진 상태였는데 붉은 글씨가 희미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대신 데려간다. 순간 심장이 철렁했습니다. 그 말과 동시에 기억이 완전히 돌아왔습니다. 어릴 적 그날 밤, 나는 산에서 혼자 사라졌습니다. 동네 사람들은 날 찾아 헤맸고 새벽쯤 선산에서 발견했습니다. 그런데 그 전날 밤, 아버지는 무당을 데리고 산에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누군가를 묻었습니다. 작은 관. 나는 그 장면을 본 적이 있었습니다. 비 오는 어둠 속에서. 아버지가 울면서 흙을 덮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무당이 말했습니다. 한 명은 남아야 끝난다. 그때 나는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알 것 같았습니다. 그 산에는 원래부터 뭔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는 날 살리기 위해 다른 무언가를 대신 남겨둔 겁니다. 그래서 그 아이가 계속 거기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나를 기다렸던 겁니다. 왜 이제 왔어? 나는 계단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숨이 끊어질 것 같았습니다. 그 순간 위쪽에서 발소리가 멈췄습니다. 정적. 그리고 아주 가까운 거리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이제 바꿔야지. 나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계단 위에 그 아이가 서 있었습니다. 어릴 적 내 얼굴을 한 채
젖은 머리카락 사이로 새까만 눈만 보였습니다. 그리고 그 뒤로 또 다른 형체가 보였습니다. 아버지였습니다. 흑투성이 양복 차림, 장례식 날 입었던 옷 그대로. 아버지는 아무 말 없이 나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나는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아버지는 천천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리고 입모양으로만 말했습니다. 도망가. 그 순간 아이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입이 귀까지 찢어지듯 벌어졌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사람 아닌 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끼에. 나는 비명을 지르며 다시 계단 아래로 뛰었습니다. 뒤에서 엄청난 속도로 젖은 발소리가 따라오기 시작했습니다. 더 이상 천천히 걷는 소리가 아니었습니다. 미친 듯 달려오는 소리. 찰박찰박 찰박찰박. 나는 정신없이 문을 밀어젖혔습니다. 그리고 그대로 밖으로 튀어나왔습니다. 차가운 새벽 공기가 얼굴을 때렸습니다. 비는 어느새 그쳐 있었습니다. 나는 그대로 도로 한복판까지 뛰어나가 무릎을 꿇었습니다. 숨이 넘어갈 것 같았습니다. 뒤를 돌아봤습니다. 모텔은 조용했습니다. 불 꺼진 건물만 있을 뿐 아무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2층 창문 하나에 누군가 서 있었습니다. 작은 아이, 맨발의 아이. 그 아이는 창문 너머에서 나를 내려다보며 웃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손을 흔들었습니다. 마치 아직 끝난 게 아니라는 것처럼